52번 수업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우리 재미있고 즐거운 정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다들 밥 맛있게 먹었나요? 네, 좋습니다. 다들 밥을 맛있게 먹었다고 지금 다 손을 들어주고 있네요. 우리 정보반장 수민이가 오늘 교보제 같은 거 다 나눠줬죠? 좋습니다. 혹시 교보제 못 받은 친구 없죠? 네. 좋습니다. 오늘은 실습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들 교재가 필요한 활동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수업 시작해 볼게요. 우리 다들 저번 시간 선생님이 숙제를 내온 게 있습니다. 우리 반 온라인 코드 커뮤니티에 선생님이 인터넷 강의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다들 보고 오셨나요? 네, 지금 다 좋습니다. 다들 다 보고 왔다고 하네요. 선생님이 거기 문항에 보면은 활동지를 선생님이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숙제를 내었는데 다들 잘 해왔는지 한번 검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이 지금 화면을 띄워줄게요. 네, 지금 선생님이 이 표를 채워오는 거를 보고서 숙제로 내왔습니다. 지금 다들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은 한번 선생님이 발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민철이부터. 민철이는 이 표를 어떻게 채웠어? 민철이 같은 경우에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이걸 두고 지도학습은 학습이 지도를 하는 학습이라고 말했구나. 그리고 비지도 학습은 지도를 받지 않고 하는 학습이라고 이렇게 조금 좀 추상적으로 말해 주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다가 좀 첨언을 하자면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해답이 있는 데이터를 쓰냐 없는 데이터를 쓰냐 이걸로 나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법을 선생님이 그 인터넷 강의 도중에 지도학습은 뭐였고 비지도학습은 뭐였는지 예시를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서 한번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수빈이는 그러면은 전통적인 프로그래밍과 기계학습에 대해서 차이점 보고서 어떻게 작성했는지 발표해보자. 수빈이는 전통적인 프로그래밍과 기계학습의 가장 큰 차이점을 데이터의 유무라고 보았는데요. 이거는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만요, 인간이 규칙을 따로 넣어줘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는 물론 맞는 말이지만은 규칙도 넣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계학습에는 데이터가 물론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계학습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해답이라는 입력값을 따로 넣어줘야 그로 인해서 규칙을 추론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인터넷 강의를 다시 한번 보고요, 그 보고서를 다시 한번 제대로 채워볼 수 있도록 합시다. 만약에 차이점이 있다면 어떠한 예시들이 있는 건지도 다음 시간에 와서 발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 다음 보고서 내용 있었죠. 선생님이 자료를 또 올려놓을게요. 자료 2번을 보고 우리가 보고서를 만드는 거였는데 그거 한번 어떻게 썼는지 다들 발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해보고 싶은 지금 다들 손을 많이 들어주셨네요. 관우가 한번 발표를 해봅시다. 어떻게 자료 2번을 보고요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관우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없네요. 관우 같은 경우에는 이 최근적 이웃 알고리즘 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 K가 5일 때, 그러니까 K가 5일 때 분류 결과를 SB라고 두었습니다. 혹시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그쵸. K가 5라는 점으로 묶었을 때 가장 다수결이 있는 게 B였으니까요. 네. A가 2개였고 그리고 B가 3개였으니까 B로 분류가 되겠다라고 잘 말해 주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혹시 선생님이 지금 K는 4를 가정하고 한번 묶어볼게요. 만약에 선생님 오른손잡이입니다. 자, 만약에 A가 이렇게 두 개 있고요, B가 이렇게 두 개 있는데 S라는 데이터가 여기 하나 들어온 거죠. 네. K는 말 그대로 이웃하는 데이터의 수를 의미하니까 K는 4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A와 B가 지금 동점자가 형상이 나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들이 항상 홀수입니다. 왜죠? 그쵸? 동점자가 나오면 안 되니까요. 우리 승부차기에서도 5번 기회를 주는 것처럼 동점자가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홀수를 이용해서 우리 평소에도 심사위원도 하고요, 승부차기도 하고요,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동점자가 나오면은 재연계를 해야 되니까요. 이 K 평균 알고리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K가 4인 경우에는 이렇게 동점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 K를 홀수, 그러니까 5, 7, 3 이런 식으로 홀수계를 해놓음으로써 동점자를 방지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딱 S라는 데이터가 최초로 들어왔을 때 이 주변에 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파악하고 가장 많은 데이터 쪽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관우.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면은 바로 이번에 나 그래프, 나는 선형 그래프입니다. 혹시 어떻게 했는지 혹시 발표해볼 학생 있나요? 좋습니다. 수현이가 발표해 준다고 하는데 자료 2번은 이렇게 선형 그래프를 가서 안 나오네요. 보겠습니다. 선형 그래프를 띄는 함수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수현이 같은 경우에는 23도일 때는 판매량이 몇이라고 예측을 했어? 그쵸. 수현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3도일 때 이게 17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이쪽이라고 예측을 해 주었습니다. 이 부근이라고. 좋네요. 그러면은 다음 학생. 네, 다음 학생은 수빈 학생이 발표해 주기로 하겠습니다. 수빈 학생은 이 y는 2x 플러스 5꼴의 그래프니까요. 여기다가 23을 대입하여 보는 걸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는 51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선형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이 입력값 x에 따른 y 값이 하나로 고정돼서 출력되기 때문이죠. 네, 입력에 따른 출력을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프로. 네, 그래서 다들 잘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 교과서 33페이지를 펴서 다들 왼쪽 상단에 있으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1. 기하스 묘형을 선정할 수 있다. 2. 군집화 모델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네, 다들 잘 말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그러면은 개별 활동지 수업 본격적으로 기하학습 유형 그리고 군집화를 알아보기 전에 선생님이 한번 활동지를 한번 나눠줄게요. 자, 다들 잘 받았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이런 거 군집화, 기하학습 유형 일단 생각하지 말아보고 일단 활동지 내용을 한번 작성해 봅시다. 선생님은 지금 모니터에 올려놨습니다. 지금 동물들이 여러 가지로 엄청 많은데 이 동물들을 특징에 따라서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지금 벽시계가 3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4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5분 동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금 다들 잘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다 끝났나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1모듈이니까 네트워크 모듈부터 먼저 어떻게 분류했는지 발표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네, 네트워크 모듈은
네, 토크 모듈은요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이렇게. 네, 네트워크 모듈은 어떤 A 학생 이랑 분집이 두 개가 나왔어요. A와 B 분집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 지금 A 분집은 A 군 네트워크 모듈에서 이 자기가 모듈 내에서 각자들마다 어떻게 나누었는지 패들렛을 통해서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링크 띄워놨으니까요. 한번 올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네트워크 모듈의 민서 학생은 지금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A 학생 이렇게 분류를 했고 그 민수는 지금 모니터에 보이는 바와 같이 오른쪽에 나오는 화면과 같이 분류를 했습니다. 혹시 뭐가 다른지 맞춰볼 학생 있나요? 네. 지금 수빈이가 잘 많이 주었습니다. A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다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A 학생이 묶은 왼쪽 화면에서는 다리의 개수, 그러니까 다리 개수가 0인 그룹에는 뱀 그리고 물고기 등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2개인 그룹, 4개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학생 민수가 한 분류의 기준은 혹시 내가 맞춰보겠다 하는 학생 있나요? 네, 호영이가 잘 많이 주었네요. 호영 같은 경우에는 이 민수는 다리의 개수로 묶은 건 아니고 포류, 포유류, 조류, 어류 이런 식으로 동물의 종류를 바탕으로 나누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그래서 구성들마다 각자 나누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군집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본질적으로는 내가 다리의 개수를 하든 동물의 종류를 하든 내가 선택한 속성이 이 군집을 다르게 하는 요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오늘 학습목표에 배운 이 군집화라는 거 있잖아요. 군집화는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각 정답이 없는 데이터가 모여 있는데 내가 여기서 어떤 특정 속성을 잡아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포유류랑 다리의 개수로 잡았죠. 이런 특정 속성을 잡아서 그 특정 속성끼리 비슷한 값을 갖는 데이터끼리를 묶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속성을 기준으로 이런 분포가 생길 거고요. 또 이런 분포가 생길 겁니다. 이거 자체, 지금 우리가 이 활동한 자체를 군집화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요. 지금 자료 4번으로 지금 군집화 모델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혹시 군집화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다음 자료를 보면서 넘어가 볼게요. 지금 보면은 나무가 지금 10그루가 있는데 나무들마다 그 무게와 크기가 다 정리된 표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와 무게를 각각 그래프로 2차원 그래프로 다 점을 찍어놓은 그런 그래프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했던 거랑 같이 이런 묶음 하나하나가 군집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한번 점을 찍어보면서 한번 어떻게 군집화가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안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군집화가 되어 있다 칩시다. 선생님 여기다가 임의의 점 3개를 찍어볼게요. K는 3이라고 가정합니다. K는 3은 내가 묶는 군집의 개수.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임의의 점을 찍으면요. 이 임의의 점을
그 가장 인접한 군집의 중심값으로 보내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점은 여기에 인접하니까 여기에 중심값으로 한번 보내볼게요. 이렇게 이 점은요 여기 이 세 점의 중심값으로 한번 보내볼게요. 일관한 거 있죠. 이 점도 마찬가지로 이 네 점의 중심값으로 보내보겠습니다. 이렇게 중심을 바꿨는데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아까 했던 방법을 반복합니다. 여기서도 이 네 개의 중심값에서 가장 중심으로 또 이동하고요. 여기서도요 이 네 개의 중심에서 또 중심값으로 또 이동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또 중심으로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네 중심점이 더 이상 변경되지 않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되 더 이상 중심점의 변화가 없을 때까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까지를 하면은 이 KNN 군집합 K 평균 군집합 알고리즘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종료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오차의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요, 선생님이 군집을 4개, 5개까지도 만들어 놨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군집이 더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게 이동하는 거리가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3개였을 때보다는 군집이 4개였을 때가 더 거리 이동이 클 수도 있고요. 4개였을 때보다는 군집이 5개였을 때가 좀 더 이동 거리가 클 수가 있고요. 네. 이동 거리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알고리즘이 많이 반복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요. 따라서 맨 처음에 찍은 점이 오차가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차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군집합, 내가 찍은 임의의 점이 움직인 거리, 네, 이게 클수록 오차가 많은 거고요. 이게 작을수록 오차가 적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거리를 다 계산하기는 복잡하니까요. K가 3일 때 오차가 5라고 가정하고요. 50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K가 3일 때는 150이라고 가정할게요. 네. 그럼 K가 5일 때는 151이라고 한번 가정해보겠습니다. no, 잠시만요. 그 다음에 4, 그 다음 3 이렇게 한번 가정해보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오차가 대폭 있었는데 4부터는 오차가 대폭 축소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변화가 없죠. 네. 계속 1, 1.5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장 최소한으로 움직이되 오차의 최소한으로 움직이되 군집하는 작은, 그러니까 K는 4인 이 경우가 오차도 가장 적되 더 이상 불필요한 연산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오차가 1이든 1.5이든 4이든 큰 차이는 없지만 4와 50은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네. 따라서 K가 4인 경우가 가장 최적의 군집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들 이해했나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모듈별로 추가 과제를 한번 내볼게요. 이 네트워크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 군집화가 6까지 되었을 때 오차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 한번 조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운영체제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 오차의 K 군집화 알고리즘을 실제로 진행해보는 그 파이썬 코드를 한번 빈칸 채워보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모듈 같은 경우에는요, 이 오차의 범위를 한번 직접 오차 값을 계산해보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제로 내준 다음에 다음 시간에 같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시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상으로 수업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